가실 원래 원이죠. 예, 그 다음 이 시기에 또 주요한 작가 중에 하나 김소월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한국인들 중에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혹시 이 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앞에 시들은 긴 부분을 짧게 줄였는데 이 시는 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게 전체야. 그러니까 길지 않죠. 이 길지 않은 이 시가 언제 쓰여졌어요? 1924년에. 그런데 지금 2024년에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많이 애창하는 그런 시니까 아주 오랜 기간 한국 민족에게 사랑을 받았죠. 한국인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리듬의 문제였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까 7글자, 5글자 삼음보라고 하는 것은 아리랑과 같은 전통적인 민요의 리듬이라고 했었죠. 이 진달래꽃은 전통적인 한국의 운율, 삼음보라고 하는 리듬을 살리면서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슬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시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별의 한, 그것을 어떻게 크게 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내가 싫어서 떠날 때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에서 나는 남성인 것 같아요? 여성인 것 같아요? 남성 같아요? 여성 같아요? 나보기가 싫어서 떠날 때는 조용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성이 하는 말 같아요? 여성이 하는 말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의 목소리인 것 같죠? 왜냐면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슬프지만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거 보니까 아마 남성보다는 여성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하지만 그것을 이별의 한으로 끝나지 않고 극복해내겠다.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는 시들이 이 시기에 1920년대, 즉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독립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원위치. 어때요? 1920년대 시들이, 중요한 시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시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소개하지 못하니까. 1930년대로 갑시다. 예, 1930년대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검열이 더 강화돼요. 이러면서 비유적으로라도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독립에 대한 의지, 저항 이런 것들보다는 예술 그 자체에 빠지게 되는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상. 이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는 지금도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정도로 난해한, 어려운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볼까요?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단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단어들이 붙어 있는 건 띄어쓰기를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일부러. 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지.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럽니다. 제4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13번 반복해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13번은 똑같이.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13번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조국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지면서 예술가들이 예술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 대표적인 모더니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의 시입니다. 다음 원래 정지용. 또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 중에 한 명은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인데, 이 시는 노래로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래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도록 하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향, 시골 마을, 농촌 마을, 그 모양, 아주 편안한 그 마을을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게 땅이 펼쳐져 있고, 개울이, 작은 물이 흐르고 있고, 황소, 소가, 게으른 소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울음소리를 내는 곳,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도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근데 이 향수라는 시는 그 뒤에 3년이 더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이런 이미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저 정지용이라는 작가도 역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끌려가면서 전쟁 이후에 생사는 어떻게 되는지, 뭘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 살아있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 좋은 능력을 한국 문학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에 끌려가서 그 뒤에 생사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다시 원인치. 예, 이 시기에 또 유명한 작가, 그 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서정주, 유치환, 뭐 이런 시인들의 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정주의 화사라는 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면, 사양, 박하의 귀향길이다. 커다란 뱀이에요, 뱀. 그래서 이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그리움, 생명,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서정주 시인. 다만 이제 이 서정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이 시기에 결국 나중에 일본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도움을 준 친일행위로 나중에 이제 한국 문학에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원이지. 이제 1940년대로 넘어갈게요.
1940년대, 1945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40년대가 특히 일본의 탄압이 가장 심하던 그 시기예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 우선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윤동주 서시. 이 윤동주의 이 서시는 아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함께 항상 꼽히는 그런 정도의 시예요.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연세대학교에 가볼 일이 있으면 이 연세대학교에 이 서시가 써있는 묘비가 기념비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연세대학교 이 윤동주 시인이 연세대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가면 이 사람의 기념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써있는 시가 바로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이지만 이 시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상징성,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시가 발표된 때가 1948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독립한 다음이에요. 하지만 사실 저 사람은 독립하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죽게 돼요. 1944년, 45년에 일본에서 죽게 돼요. 이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죽은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친구들이 그 원고를 다 모아서 독립한 뒤에 1948년에 시집을 만든 거예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시, 서시라고 하는 지금 그 윤동주의 서시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운동경기 스포츠 게임을 하는 연고전, 고연전에 보면 연세대학교 응원가로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서시 내용. 그리고 1940년대 또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육사. 자, 이 광야라고 하는 시도 역시 1940년대 이 민족의 정서를 지키면서 한국 민족의 정서를 지키면서 독립을 꾀하고자 했었던 시인 중에 한 명, 이육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국 방복에 대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이 시도 역시 1946년에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쓰기는 독립 이전에 1945년 이전에 쓴 시인데 실제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하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독립한 이후에 이 시를 발표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즉 아무도 범하지 못하던 이 땅, 광야.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남의 땅이 되었지만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청구에 마지막 보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땅의 주인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독립 지도자,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을 기리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저기 지금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속에서 이제 그 시인들 사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 당시만 해도 저 시인들이 바로 한국 문화계에서 가장 엘리트들, 가장 지식인들이었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당시 1900 개화기부터 1940년대, 5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적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네. 그리고 1945년에 독립이 되면서 독립의 기쁨과 관련된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미처 표시를 못 해놨는데 특히 광복의 기쁨을 담은 시몬의 그날이 오면 같은 시들은 독립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목숨은 사라져도 좋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 이전에는 독립 저항, 독립의지 이런 내용을 다룬 시들이 많았다면 1945년 이후에 독립의 기쁨에 관한 시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독립의 기쁨에 관한 것을 길게 얘기할 새도 없이 1948년에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만들어지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남북한이 서로 분단되면서 이때부터 서로 이데올로기,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50년대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이 한국전쟁 때 전쟁에 관한 노래, 시 또는 공산주의의 반대, 안티 커뮤니즘, 안티 소셜리즘에 관한 그런 시들 또는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것을 잃고 상실감을 표현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쟁에 관한 시는 그냥 생각하도록 하고 전쟁 이후에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던 그런 경향의 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인환. 네. 1950년대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건물도 무너지고 이제 뭐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상실감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시 박인환,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수녀의 옥자락을 이야기한다. 중간 부분 생략하고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서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함, 상실감을 표현하는 전쟁 이후에 많은 것이 사라지고 폐허가 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 후에 상실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기를 지나서 1960년대로 지나가면 1960년대, 70년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독재에 저항하는 저항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60년대, 70년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겠죠. 경제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독재가 길게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민주주의, 자유 이것을 빼앗기고 대신 그걸 희생해서 경제가 크게 성장하긴 했지만 그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저항시인들. 아까 봤던 저항시인들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저항시인이었다면 이 시기의 저항시인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그런 저항시인이었죠. 진지하게 보도록 할까요? 김지아, 타는 목마름으로. 자, 목이 말라요. 무엇인가 필요해요. 그리고 왜 목이 마른가 한번 볼까요?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자, 민주주의가 떠나갔어요. 민주주의를 지금 내 옆에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인 것처럼 일단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내 이름을 쓴다. 남 몰래 쓴다. 뒷골목에서 아무도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쓴다. 오직 한가득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요. 즉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 반공주의 그리고 독재, 경제 발전을 위한 독재가 진행되던 그런 시기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들, 저항시들 그리고 또 이후에 80년대, 90년대 노동주의, 노동시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오랫동안 한국 문학에서 독재와 싸우는 저항 혹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한 저항 이런 저항시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1970년대까지 빠르게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 맞게 문학도 특히 이제 시 같은 경우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죠. 물론 많은 시인들이, 많은 작가들이 똑같은 내용의 작품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흐름으로서 개화기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문학이 어떤 정도로 발전해왔는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한국 문학의 특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또 수준 높은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한국어로 한국 문학의 현대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